안녕하세요. 김천동성직업전문학원 직업훈련교사 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중요한 장비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의 동력을 만드는 기관, 즉 엔진의 기본 구조와 기관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냉각 장치를 공부하겠습니다. 기관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 부품 이름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품을 따로 외우기보다는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키고 발생한 힘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은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동력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유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크랭크축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지게차가 주행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디젤 기관은 경유를 사용하고 실린더 안으로 들어온 공기를 강하게 압축하여 온도를 높인 다음 연료를 분사하여 스스로 착화시키는 압축 착화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이 점화 플러그의 불꽃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가솔린 기관은 전기 불꽃을 이용한 점화 방식, 디젤 기관은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이용한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이행정 1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행정 기관은 피스톤이 두 번 움직이는 동안 하나의 사이클을 완료합니다. 즉, 크랭크축이 한 바퀴 회전하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먼저 1행정입니다.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실린더 안에 혼합기를 압축하고 동시에 크랭크실에는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2행정입니다. 점화와 폭발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 배기포트가 열려 연소가스가 빠져나갑니다. 이어 소기포트가 열리면서 크랭크실에 새로운 혼합기가 실린더로 들어와 남아있는 연소가스를 밀어냅니다. 이 과정을 소기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행정 기관은 압축과 흡입, 폭발과 배기소기가 서로 겹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행정 1사이클 기관은 크랭크축 1회전, 피스톤 2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사행정 기관의 작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디젤 기관은 대부분 사행정 기관입니다. 사행정 기관은 한 번의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가지 행정을 거칩니다. 먼저 흡입 행정입니다.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린더 내부의 체적이 증가합니다. 이때 흡입 밸브가 열리고 실린더 내부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디젤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두 번째는 압축 행정입니다.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좁은 공간으로 압축되면서 압력과 온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폭발 행정 또는 동력 행정입니다.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장치가 실린더 안으로 경유를 미세하게 분사합니다. 분사된 연료는 압축되어 뜨거워진 공기와 만나 자연적으로 착화합니다. 연소하면서 발생한 높은 압력이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고 이 힘이 실제 기관의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은 배기 행정입니다.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면서 연소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사행정 기관은 흡입, 압축, 동력, 배기 이 순서로 작동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사행정 사이클이 한 번 완성되는 동안 크랭크축은 두 바퀴 회전합니다. 이 네 가지 행정 가운데 실제 연소 압력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은 동력 행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행정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플라이휠과 여러 실린더의 작동을 이용하여 회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4기통과 6기통 기관의 폭발 순서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폭발 순서란 각 실린더가 동력 행정을 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사행정 기관은 크랭크축이 2회전, 즉 720도 회전하는 동안 한 사이클을 완료합니다. 먼저 4기통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폭발 순서는 1번, 3번, 4번, 2번, 즉 720도를 4개의 실린더로 나누면 180도이므로 크랭크축이 180도 회전할 때마다 한 번씩 동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6기통 기관의 대표적인 폭발 순서는 1, 5, 3, 6, 2, 4입니다. 720도를 6으로 나누면 120도이므로 120도마다 한 번씩 동력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사기통은 1, 3, 4, 2, 180도 간격. 육기통은 1, 5,
3, 6, 2, 4, 120도 간격입니다. 단, 실제 폭발 순서는 엔진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기관의 주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블럭입니다. 실린더 헤드와 헤드 게스킷입니다. 실린더 블럭 위에는 실린더 헤드가 설치됩니다. 실린더 헤드는 실린더 상부를 막아 연소실을 형성하고 흡입 및 배기 통로와 밸브 기구 등이 설치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는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설치됩니다. 이번에는 캠축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캠축은 엔진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정해진 시기에 열고 닫아주는 축입니다. 캠축에는 밸브를 움직이는 캠, 축을 지지하는 저널, 그리고 크랭크 축의 회전을 전달받는 타이밍 기어나 스프로킷 등이 있습니다. 캠이 회전하면 돌출된 부분인 캠 노즈가 태핏이나 로커암을 밀어 밸브를 열게 되고, 캠이 지나가면 밸브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가 다시 닫힙니다. 여기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행정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이클 동안 크랭크 축이 2바퀴 회전하고 캠 축은 1바퀴 회전합니다. 따라서 크랭크 축과 캠 축의 회전 수비는 2대1입니다. 정리하면 캠 축은 밸브의 개폐 시기와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이며, 시험에서는 반드시 크랭크 축 2회전은 캠 축 1회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밸브는 실린더로 들어오고 나가는 가스의 통로를 열고 닫는 부품입니다. 먼저 흡기 밸브는 흡입 행정에서 열려 공기 또는 혼합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많은 엔진에서는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기 밸브의 지름을 배기 밸브보다 크게 제작합니다. 반대로 배기 밸브는 배기 행정에서 열려 연소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합니다. 배기 밸브는 뜨거운 연소가스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흡기 밸브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며 내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밸브의 주요 부분은 밸브 헤드, 밸브 페이스, 밸브 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밸브 페이스는 밸브 시트와 밀착되어 연소실의 기미를 유지합니다.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흡기 밸브는 공기를 들여보내고 배기 밸브는 연소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흡기 밸브가 더 크고 배기 밸브는 높은 열에 견뎌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유압식 밸브 리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엔진 오일의 압력을 이용해 밸브 간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오일이 리프터 내부로 공급되고 내부의 플런저가 움직이면서 캠과 밸브 사이의 간극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계식 방식처럼 밸브 간극을 자주 조정할 필요가 없고, 밸브 작동 시 발생하는 충격과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리프터 내부에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딱딱 또는 따다닥 하는 밸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엔진 오일 압력을 이용해 밸브 간극을 자동 조정한다. 이번에는 밸브 오버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밸브 오버랩이란 배기 행정이 끝나고 흡기 행정이 시작되는 상사점 부근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짧은 구간을 말합니다. 배기 밸브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가 먼저 열리면서 남아있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돕고 새로운 공기가 실린더 안으로 더 원활하게 들어오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밸브 오버랩은 흡 배기 효율과 엔진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상사점 부근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현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헤드 게스킷입니다. 헤드 게스킷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소실의 높은 압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냉각수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엔진 오일이 누설되거나 냉각수와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통로를 밀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드 게스킷이 손상되면 압축 압력이 떨어질 수 있고 엔진 출력이 저하되거나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섞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냉각수가 연소실로 들어가거나 연소가스가 냉각계통으로 유입되어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잡하게 외우기보다는 헤드 게스킷은 압축가스, 냉각수, 엔진 오일이 서로 새거나 섞이지 않게 밀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라이너의 종류입니다. 실린더 안에서는 피스톤이 매우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마모에 강해야 하고 정확한 원통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린더 블럭 자체를 사용하는 대신 실린더 라이너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라이너는 크게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식 라이너는 라이너의 바깥면이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이고, 습식 라이너는 라이너의 바깥면이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습식 라이너는 냉각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냉각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밀봉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서 위아래로 왕복 운동합니다.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압력이 피스톤 윗면을 밀어내고, 이 힘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으로 전달됩니다. 피스톤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열에 의해 팽창하기 때문에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는 적절한 간극이 필요합니다.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두드리는 피스톤 슬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압축가스가 새거나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간극이 지나치게 작으면 열팽창으로 인해 마찰이 증가하고, 심하면 피스톤이 달라붙는 소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에는 피스톤 링이 설치됩니다. 피스톤 링의 중요한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밀작용입니다. 연소가스와 압축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열전도 작용입니다. 피스톤이 받은 열을 실린더 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일 제어 작용입니다. 실린더 벽에 필요 이상의 엔진 오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긁어내려 오일팬 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피스톤 링은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압축링과 오일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축링은 압축가스의 누설을 막는 역할이 중요하고, 오일링은 실린더 벽의 엔진 오일 양을 조절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스톤 링이 심하게 마모되면 압축 압력이 떨어지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엔진 오일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톤 간극은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틈을 말합니다. 이 간극은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피스톤이 열팽창하는 것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극이 너무 작으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과 마찰하면서 소착이나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극이 너무 크면 압축가스가 새고 소음과 오일 소모가 증가하며 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간극이 작으면 소착, 크면 압축 누설과 소음 증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피스톤 슬랩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스톤 슬랩은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지면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때 좌우로 흔들려 실린더 벽을 두드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피스톤의 아래쪽인 스커트 부분이 실린더 벽과 부딪히면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피스톤이나 실린더의 마모, 지나치게 큰 피스톤, 간극, 윤활 불량 등이 있습니다. 또 냉간 시에는 피스톤이 충분히 열팽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극이 상대적으로 커져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피스톤 슬랩이 심해지면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고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모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피스톤 슬랩은 피스톤 간극이 지나치게 커져 피스톤 스커트가 실린더 벽을 두드리는 현상입니다. 블로바이 현상은 연소실의 고온고압 가스가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를 통과해 크랭크실로 새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주로 피스톤 링이나 실린더가 마모되거나 링의 밀봉 상태가 불량할 때 증가합니다. 블로바이가 심해지면 크랭크실 압력이 상승하고 엔진 오일이 오염되며 압축 압력과 출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핵심은 연소가스가 피스톤 링을 지나 크랭크실로 누설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노킹이란 연소실 내부에서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합기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연소하면서 충격파와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노킹이 발생하면 출력이 저하되고 기관의 진동과 온도가 증가하며 심한 경우 피스톤이나 밸브 등 주요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압축, 과열, 연소실의 카본 퇴적, 부적절한 연료와 점화시기 이상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노킹은 비정상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피스톤 아래에는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팅 로드는 말 그대로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크랭크축은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합니다. 이 부분은 기관의 동력 전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다시 보면 연소 압력,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이렇게 힘이 전달됩니다. 크랭크축에는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는 크랭크핀과 엔진 블록에 지지되는 전월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회전하면서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베어링과 윤활유를 이용하여 마찰을 줄입니다.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너무 크면 오일 압력이 낮아지고 소음이나 마모가 증가할 수 있고, 간극이 지나치게 작으면 윤활이 원활하지 않아 마찰과 소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에서는 적절한 윤활과 오일 압력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블럭입니다. 실린더 블럭은 엔진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뼈대와 비슷합니다. 실린더 블럭 내부에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실린더가 있고, 크랭크축을 지지하는 부분과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 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실린더 주변에는 냉각수가 흐르는 워터 재킷, 즉 물 재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소실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린더 주변으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린더 벽의 마멸은 일반적으로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제일 압축링이 위치하는 실린더 상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연소가스의 높은 압력과 온도를 직접 받고 피스톤 링의 마찰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린더가 오래 사용되면 상부가 더 많이 마모되어 단차가 생기거나 실린더가 테이퍼 형태로 마멸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실린더 벽의 최대 마멸부는 상사점 부근의 제일 압축링 위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플라이휠입니다. 크랭크축 뒤쪽에는 플라이휠이 설치됩니다. 사행정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동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입, 압축, 동력, 배기 가운데 실제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것은 동력 행정입니다. 플라이휠은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에서도 크랭크축이 계속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표현하면 플라이휠은 기관의 회전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무거운 회전체입니다. 기관의 불규칙한 회전을 완화하고 회전관성을 이용하여 크랭크축의 회전을 안정시켜줍니다. 이제 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젤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공기를 강하게 압축한 뒤 경유를 분사하여 연소시키기 때문에 연소실 주변에는 매우 높은 온도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가 모두 기관의 동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벽, 피스톤 등 기관의 주요 부품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엔진을 계속 운전하면 기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엔진의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먼저 윤활유의 점도가 낮아지고 윤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 실린더, 베어링과 같이 서로 마찰하는 부품의 마모가 증가합니다.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엔진 부품은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합니다. 과열이 심해지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작아질 수 있고, 마찰이 증가하여 심한 경우에는 부품이 서로 달라붙는 소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장치는 기관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과열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즉, 냉각장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여 기관을 적절한 작동 온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기억하면 됩니다. 냉각장치는 엔진을 차갑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관을 적절한 작동 온도로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두면 다음에 배우게 될 라디에이터, 워터펌프, 냉각팬, 수온 조절기, 라디에이터 캡의 역할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냉각 방식의 종류입니다. 기관의 냉각 방식에는 크게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습니다. 먼저 공냉식은 공기를 이용하여 기관에서 발생한 열을 직접 식히는 방식입니다.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 바깥쪽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냉각핀, 즉 방열핀이 설치되어 있고, 주행 중 발생하는 바람이나 냉각팬이 보내는 공기가 이 방열핀 사이를 지나면서 엔진의 열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공냉식은 냉각수나 라디에이터, 워터펌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기의 온도나 공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냉각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순행식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냉각핀 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 냉각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순행식은 냉각수를 이용하여 기관을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 주변에는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물 재킷 또는 워터 재킷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워터펌프가 냉각수를 순환시키면 냉각수가 엔진 내부를 지나면서 발생한 열을 흡수합니다. 뜨거워진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로 이동하고 라디에이터에서는 냉각팬과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수의 열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열이 식은 냉각수는 다시 엔진으로 돌아가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순행식은 구조가 공냉식보다 복잡하고 냉각수 관리도 필요하지만 냉각 효율이 우수하고 기관의 온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와 자동차처럼 장시간 운전하고 높은 부하를 받는 디젤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순행식 냉각 장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순행식 냉각 장치의 구성품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액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거나 제조사가 지정한 냉각수를 사용합니다. 부동액은 겨울철 냉각수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냉각수의 끓는 점을 높이고 냉각계통 내부의 부식과 녹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장비에서는 임의의 혼합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조사가 지정한 냉각수 종류와 농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물 재킷 또는 워터 재킷입니다. 물 재킷은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냉각수 통로입니다.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이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로 전달되면 물 재킷을 흐르는 냉각수가 이 열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물 재킷은 별도의 물통이라기보다는 엔진 내부에서 냉각수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냉각수는 여기에서 열을 받아 뜨거워지고 이후 라디에이터 쪽으로 이동하여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워터펌프입니다. 냉각수를 계속 순환시키는 장치가 워터펌프, 즉 물펌프입니다. 워터펌프에는 일반적으로 임펠러가 있고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워터펌프는 냉각된 냉각수를 엔진으로 보내고 엔진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다시 라디에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워터펌프는 냉각수 순환계통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워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냉각수의 순환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기관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 워터펌프의 구동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정비에서는 해당 장비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라디에이터, 냉각팬입니다. 라디에이터는 엔진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라디에이터 내부에는 많은 수의 작은 통로와 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각수가 통로를 지나고 외부 공기가 핀 사이를 통과하면서 냉각수의 열이 공기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라디에이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냉각수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기가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라디에이터 코어 내부가 막히면 냉각수의 흐름이 나빠지고 라디에이터 외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공기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두 경우 모두 냉각 성능이 떨어져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는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외부의 청결 상태도 중요합니다.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 캡도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냉각계통의 압력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압력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냉각계통에 적절한 압력을 형성하면 냉각수의 끓는 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압력 밸브가 작동하여 압력을 조절하고 기관이 식으면서 냉각수가 수축하면 진공 밸브가 작동하여 냉각계통 내부의 압력 상태를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수온 조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온 조절기, 즉 서머스탯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기관이 차가울 때는 밸브가 닫혀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바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예열을 빠르게 하고 온도가 상승하면 밸브가 열려 냉각수를 라디에이터로 보내 과열을 방지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기출에서는 수온 조절기의 역할을 묻거나 고장 시 과열 또는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냉각수 온도에 따라 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일상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엔진 오일의 양을 확인합니다. 오일 게이지를 뽑아 오일량이 적정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다음은 냉각수입니다. 부조 탱크의 냉각수량과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료도 충분한지 확인하고 연료 계통에서 누유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배터리는 단자가 풀려 있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펜벨트의 장력과 손상 상태도 점검합니다. 또한 엔진 주변의 오일이나 냉각수 누출, 호스 손상, 라디에이터의 이물질 막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운전 기능사 필기에서는 기관 시동 전 점검 사항으로 엔진 오일량, 냉각수량, 연료량, 배터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즉, 시동 전에 각종 오일과 냉각수, 연료와 누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시동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속 레버가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된 상태에서 시동을 겁니다. 디젤 기관은 기온이 낮을 경우 예열 표시 등을 확인한 후 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시동되면 계기판의 경고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과 충전 경고등은 시동 후 정상적으로 소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기관을 계속 운전하지 말고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동 직후에는 비정상적인 금속음이나 충격음, 심한 진동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에서는 시동 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다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시동할 때는 안전 상태와 계기판 경고등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시동한 후 공전 상태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회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전수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거나 기관이 심하게 떨린다면 연료 계통이나 기관 상태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에서 노킹음이나 금속 마찰음과 같은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배기가스의 색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검은색 연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불완전 연소나 공기 부족을 의심할 수 있고 흰색 또는 청색 연기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오일 압력, 충전 상태, 냉각수 온도가 정상인지 계기판을 통해 확인하고 엔진 주변에 오일이나 연료, 냉각수 누출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공전 상태에서 이상 소음, 배기가스 색, 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자주 연결됩니다. 즉, 공전 점검은 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 필요한 기관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스톤과 피스톤 링, 밸브 기구와 밸브 오버랩, 기관의 노킹, 수온 조절기, 그리고 기관의 일상 점검까지 실제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각각의 부품만 이해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엔진 구조 제2편에서는 기관 내부의 마찰과 마모를 줄여주는 윤활 장치, 디젤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고 분사하는 디젤 연료 장치, 그리고 기관으로 공기를 공급하고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흡기 배기 장치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제1편과 제2편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관련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해 두시면 이후 기출문제 풀이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엔진 구조 제2편 윤활장치부터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와 유튜브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관련 학습 자료와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